아빠, 저 왔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6개월 만에 다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죠. 이것이 기적인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미쳐버린 건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호입니다. 올해 48세이고 평생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상황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 현관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지리산 절벽에서 떨어져 시체조차 찾지 못했던 제 아들이 수학여행 복장 그대로 그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걸까요? 죽음으로 갈라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7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죠. 그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에 가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빠, 지리산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어 올게요. 해맑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서던 아들의 모습이 그날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휴대폰이 울렸을 때도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아마 아내가 저녁 메뉴 때문에 걸었겠거니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강태호 학부 형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전화를 끊었을 텐데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민준이 담임교사 김영호입니다. 지금 상황이. 김영호 선생님, 우리 민준이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담임쌤은 진짜 멋져요. 수학도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상담할 때도 정말 잘 들어주셔서 민준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자랑을 하던 게 기억났는데 지금 그 선생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제 손에 쥔 볼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민준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들리던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에어컨 소리도 창밖의 차 소리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사고요? 어떤 사고요? 많이 다쳤나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다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지리산 등반 중에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계곡 아래로. 선생님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민준이는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 있나요? 구조대가 지금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계곡이라서 접근이 쉽지 않고. 수색이요? 병원이 아니라 수색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즉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손이 너무 떨려서 메모지에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지은리산이라고 쓰다가 펜이 미끄러져서 종이가 찢어졌죠. 과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얼굴이 새파래졌는데 아들이 사고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급하게 챙기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도 알렸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그래?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사고가 지리산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내의 비명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뭐라고? 사고? 우리 민준이가?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집에서 기다려. 내가 바로 데리러 갈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마치 몇 시간을 달리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걸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 마치 환자 같았죠. 여보, 정말 큰 사고야?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그렇게 저희는 지리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아내는 계속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에 힘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도 끄고 그저 묵묵히 달렸어요. 여보, 우리 민준이 괜찮겠지? 그냥 다리 삔 정도겠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지만 선생님의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리산 국립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구조대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아직도 울고 있었죠. 민준이가 사진 찍으려고 너무 앞으로 나갔어요. 민준이와 친했던 반 친구 승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저희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안 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저씨.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왜 선생님들은 더 조심시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김용호 선생님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망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더 좋은 각도를 잡으려고 난간 밖으로 나갔어요. 돌이 부서지면서 선생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계곡 아래로 내려갔지만 워낙 깊고 험한 지형이라 접근조차 쉽지 않았어요. 헬기까지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구조대원들마저 다칠 수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구조대장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내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구조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그리고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빈 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죠. 장례식장에서 보낸 나흘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민준이 친구들, 선생님들, 저희 직장 동료들, 친척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관 속에는 민준이의 옷과 신발, 그리고 사진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와 민준이 방문을 열었을 때의 그 적막감. 아직도 생생합니다. 운동화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고 책상 위엔 수학여행 가기 전까지 풀던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연필도 그대로, 지우개도 그 자리에, 마치 잠깐 화장실에 간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죠. 내일 돌아와서 마저 할게요, 아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수학여행 사진 정말 많이 찍어 올게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올게요. 하지만 민준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뒤 저희 집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공간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가장 먼저 바뀐 건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가 늦잠 자는 걸 깨우느라 아내가 복도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아, 일어나? 또 늦겠다. 엄마, 5분만 더요. 그런 소리들이 그립더라고요. 이제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저는 일부러 더 일찍 회사에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민준이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저녁 7시쯤 되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항상 그렇게 밝게 인사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쉬시는 게. 괜찮아요. 일이 많아서요. 하지만 정작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자꾸 딴 생각만 났죠.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저희 회사에 견학 온 적이 있었어요. 우와, 아빠 회사 진짜 크다.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회사원이 될 거야. 그때는 그저 웃기만 했는데 이제 그 아이는 영영 어른이 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아내는 더 심각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저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계속 만들어 놓고는 그대로 버리기를 반복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놨어? 민준이가 먹을 음식까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부엌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방 청소도 매일 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인데도 매일 들어가서 먼지를 털고 침대 시트를 갈고 책상을 정리했죠. 여보, 민준이 방은 그냥 놔둬도 안 돼요. 더러워지면 민준이가 싫어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민준이가 떠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자고 해서 함께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이는 죽지 않았어요.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보, 정말이에요. 어젯밤에도 민준이 목소리 들었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의사 선생님과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약을 처방받아 왔지만 아내는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약 먹으면 민준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안 돼요.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아내를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슬픔도 견뎌내야 했거든요. 제일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바쁘게 지내면 덜했는데, 밤에 집에 들어오면 그 적막함이 저를 덮쳤어요. 평소 같았으면 민준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거나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가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태호야, 이제 좀 털어내야지. 민준이도 하늘에서 걱정할 거야. 애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몸이 상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화가 났어요. 자식을 잃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하지만 겉으로는 고맙다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어? 응. 병원 약은 챙겨 먹어? 응. 그런 식으로만 대화했죠. 서로 상처를 주기 싫어서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민준이 얘기를 꺼내려다가도 상대방이 울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배려가 더 서로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민준이의 생일이었어요. 17번째 생일. 아니, 17번째가 되었을 생일이었죠. 아내가 미리 일주일 전부터 케이크를 주문하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여보, 이러지 마. 민준이 생일인데 어떻게 안 해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는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밤 저희는 민준이 없는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촛불 17개를 켜고 아내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울었어요. 민준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서로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 괜찮아질까?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서로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민준이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민준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걸곤 했죠. 민준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다. 어디 있니? 오늘 내가 좋아하던 짜장면 시켜 먹었어. 너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답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도 곧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고 했는데 분명히 어제 새로 산 우유가 반쯤 줄어 있더라고요. 여보, 어젯밤에 우유 마셨어? 아니요. 저는 안 마셨는데요. 아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둘 다 어제는 우유를 마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깜빡하고 마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요즘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산 딸기 우유가 또 반쯤 줄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딸기 우유였죠.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 새로 샀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탁 바구니에 민준이 옷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가 자주 입던 파란색 후드티였는데 분명히 옷장에 걸어놨던 건데 왜 세탁 바구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거 왜 여기 있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제까지는 옷장에 있었는데 후드티를 들어보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입고 있었던 것처럼 체온이 남아있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과자가 자꾸 없어졌어요. 초코파이, 새우깡, 볶아칩. 민준이가 항상 간식으로 먹던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아내가 먹는 줄 알았어요. 여보, 요즘 과자 많이 드시네요? 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과자는 안 먹어요. 그럼 누가 먹는 걸까요? 혹시 아내가 무의식 중에 먹고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울증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창문은 꽁꽁 잠겨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발걸음 소리 같았어요. 쿵, 쿵, 쿵. 누군가 방 안에서 천천히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민준이 방에서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요? 아내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혹시 아래층 집에서 나는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건 아닐까 싶어 확인해 봤는데 아래층 집은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민준이 방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인하러 갈 용기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 민준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구체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준이가 자주 보던 애니메이션 채널로 말이에요. 여보, TV 켜놨어? 아니요. 나갈 때 다 껐는데? 저희 둘 다 TV를 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리모컨도 평소 두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전기 합선인가? 하지만 TV가 저절로 켜질 리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특정 채널까지 맞춰져 있을 리가. 그날부터 저는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CCTV는 거실과 현관, 그리고 복도에 설치했습니다. 민준이 방 앞까지는 볼 수 있도록 했죠. 설치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건가? 하지만 일주일 후 CCTV를 확인하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새벽 3시쯤 녹화된 영상에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복도 쪽에서 민준이 방으로 향하는 듯한 그림자였는데 사람 형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에게 보여줬지만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불빛이 반사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나타나면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소파에 누워서 민준이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 정말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고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전등을 켜지 않았는데도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서 방으로 가봤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민준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연필이 다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자도 살짝 움직여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앉았다가 일어난 것처럼요. 민준아, 혹시 너야?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민준이가 정말 집에 돌아온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민준이 방을 확인했어요. 때로는 연필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때로는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부를 하다가 간 것처럼요.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들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반신반의했어요. 여보, 너무 민준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정말 뭔가 있어. 민준이가 돌아온 것 같아.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는 아내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민준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집에 돌아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확신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민준이가 집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요. 하지만 그 전까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계속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저희에게 곧 돌아간다고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동네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어요. 강 과장님, 잠깐만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김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말인데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민준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어제 밤에 민준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친척 중에 민준이랑 닮은 아이가 있나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 새벽 4시쯤에 CCTV 보고 있었는데 민준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더라고요. 김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 아냐?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민준이는 그래서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봤죠. 그래서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네만 혼자 흔들리고 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상하게도 그 부분만 화면이 흐릿하게 나왔어요. 다른 시간대는 멀쩡한데 그 시간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여보, 경비 아저씨가 잠깐 졸다가 꿈을 꾼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첫 번째였어요. 강 아주머니, 어제 민준이 봤어요. 아내가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평소처럼 딸기 우유 사가더라고요. 인사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민준이는 지금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당황해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을 때 아내 얼굴도 새파래져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요. 사장님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준이 친구들의 증언이었어요. 승현이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강 아저씨, 승현이가 이상한 말을 해서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민준이를 봤다고. 어제 학원 가는 길에 민준이가 나타나서 같이 걸었다고 하네요. 승현이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승현아, 정말 민준이 봤어? 네, 아저씨. 정말 민준이었어요. 똑같이 생겼고, 목소리도 똑같고. 뭐라고 했니? 그냥, 승현아,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응, 잘 지내. 근데 너 어디 있었어? 했는데, 승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곧 집에 갈 거야. 아빠한테 말해줘.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어떻게? 그냥 한번 깜빡했는데 없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봤다는 건 우연일 수가 없었거든요. 민준이 반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습니다. 지훈이도 민준이를 봤다고 했어요. 아저씨, 저도 PC방에서 민준이 봤어요. 평소처럼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게임했니? 네, 1시간 정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민준이가 자꾸 집에 가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집에 가 했더니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안 돌아왔어요. 찾으러 가봤는데 없었어요. 비슷한 증언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미나도, 혜진이도, 민준이 반 친구들 대부분이 민준이를 봤다고 했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나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사라진다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동네 빵집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어요. 어머 강 아저씨, 민준이 어제 빵 사갔어요. 네? 언제요? 어제 오후 5시쯤요. 평소처럼 크림빵 3개 사더라고요.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냈다고요? 네, 돈을 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자꾸 손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치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갖다 주면 된다 했는데 민준이가 미안하다고 하더니 빵을 놓고 나가버렸어요. 놓고 나갔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뒤따라 나가서 보니까 빵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민준이도 없고 빵도 없고. 이런 식의 목격담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봤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네 아들, 그 사고난 아이 말이야. 어머, 무슨 소리야? 나도 봤어. 어제 놀이터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오래 지켜보려고 하면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숨어버리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니면 이미 돌아와 있는데 아직 저희에게 직접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친구들한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곧 집에 갈 거야. 아빠한테 말해줘. 정말 민준이가 집에 올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로 민준이가 집 앞에 나타나게 될 날이 말이에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였는데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내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부엌으로 가보니 아내가 냉장고 앞에서 굳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식탁을 보니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는데 익숙한 체형이었습니다. 어깨에 폭, 목선, 그리고 앉는 자세까지.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민준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좀 더 야윈 것 같았고 머리도 조금 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옷도 수학여행 복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민준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아빠,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똑같은 톤, 똑같은 발음이었죠. 하지만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제 뒤로 숨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도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빠. 저예요. 어디 있었니?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민준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 네, 제가 떨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어요.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였어요.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억이 없었어요. 머리를 다쳐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기억이 났어? 한 달 전쯤부터요. 그때서야 집 주소도 생각나고 엄마 아빠 생각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바로 안 왔어? 한 달이나.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원하지 않을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왜 원하지 않아? 제가 사라져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실까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보야. 우리 바보 아들. 엄마가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지 알아? 민준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매일 집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집 근처에 왔었다고? 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멀리서 집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올 용기가 안 났어요.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민준이를 봤다는 목격담들, CCTV에 찍힌 그림자들, 집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모든 게 민준이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음식이 사라진 것도. 죄송해요, 아빠.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가져갔어요. 민준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 제 방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리웠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민준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안아줘도 될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민준이를 껴안으려는 순간 민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뛰어갔어요. 민준아, 어디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준이가 현관문 쪽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뭘 준비한다는 거야? 마음의 준비요. 저도 많이 변했거든요. 민준이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드리고 와야 해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그럼 언제 다시 올 거야? 보죠. 정말 곧 올게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웃어줬어요. 예전처럼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우리 아들의 미소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급하게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급하게 따라 나갔지만 이미 민준이는 복도 끝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약속도 받았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부엌으로 돌아가서 민준이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봤어요. 의자는 여전히 따뜻했고 민준이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민준이었지? 응, 우리 아들이었어. 그날 밤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곧 집에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을 말이에요. 민준이가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쯤 저희 가족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TV는 켜져 있었지만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내내 민준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다시 올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현관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불안해했죠. 여보, 정말 올까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까요? 약속했잖아.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도 완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번처럼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노크였어요. 제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저예요. 민준이에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번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민준이? 네. 이번에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번과는 달리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빠, 저 정말 집에 왔어요. 들어와, 아들아. 이번에는 민준이가 망설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모습도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아, 정말 왔구나. 엄마, 저 이제 진짜 집에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게요. 아내가 달려와서 민준이를 꽉 안았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는 정말 집에 있는 거지? 네, 엄마. 약속드려요. 민준이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이제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가방은 작았지만 민준이에게는 소중한 짐이었을 거예요. 민준아,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널 구해주셨던 할아버지 댁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아니요. 저번에 집에 온 다음 날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정말 집에 돌아갈 용기를 내려고요. 무슨 준비? 저도 많이 변했거든요.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저와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변했든 우리 아들인 건 똑같아.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민준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낯설어질까봐. 바보야. 6개월이 뭐가 길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내가 민준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엄마 밥이 먹고 싶어요. 뭐든 좋아요. 김치찌개 어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네, 좋아요. 아내는 기쁜 얼굴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6개월 만에 아들을 위해 밥을 하는 거였어요. 민준이와 단둘이 남게 되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학교도 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괜찮겠어? 민준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조금 걱정되긴 해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와서 다들 기뻐할 거야. 그럴까요? 물론이지. 승현이도 지훈이도 널 많이 걱정했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걱정했어요? 당연하지. 너 없어서 얼마나 슬퍼했는데. 저는 친구들이 저를 잊어버렸을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때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아, 밥 먹자. 네, 엄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들어보는 우리 집에서 나는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가족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눈물이 글썽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이 먹을게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잤어요. 6개월 만에 자기 침대에서 자는 거였죠. 잠들기 전에 방에 가서 인사했어요. 민준아, 잘 자. 네, 아빠. 정말 집이 좋아요. 이제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 네. 이제 어디도 안 가요. 약속해요. 그날 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집에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거였어요. 민준이가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밥 먹고 TV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민준이의 잠버릇이었습니다. 예전 민준이는 잠꼬대도 많이 하고 뒤척이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히 잤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말이에요. 민준아, 밤에 잘 잤어? 네, 아빠. 정말 푹 잤어요. 하지만 가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민준이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픈 건 아닐까 해서 걱정했지만 아침에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건 식습관이었어요. 민준이가 원래 좋아하던 음식들을 잘 안 먹더라고요. 민준아, 치킨 시켜 먹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피자는? 저는 그냥 밥이 좋아요. 예전 민준이라면 치킨이나 피자 소리에 벌써 환호했을 텐데 이상하게 담백한 음식만 찾았어요. 대신 이상하게 나물이나 산나물 같은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엄마, 도라지 무침 없어요? 도라지? 민준이가 도라지를 언제부터? 할아버지가 해주신 도라지 무침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6개월 동안 산에서 지내면서 입맛이 바뀐 거였겠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이의 기억이었어요.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가끔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민준아, 지난 여름에 부산 바다 간 거 기억나? 민준이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산? 언제요? 작년 여름 휴가 때. 해운대에서 수영하고 회도 먹고. 맞다. 기억나요? 하지만 표정이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 이름을 물어봐도 헷갈려 했고, 예전에 다녔던 학원 선생님 이야기를 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민준아, 혹시 머리 다쳤을 때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준이가 갑자기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병원은 싫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병원이 무서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 친구 승현이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승현이가 엄청 기뻐하면서 안겼는데 민준이 반응이 어색했어요. 승현아. 야, 너 없어서 학교가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아? 그랬구나. 그런데 너 많이 변했다. 뭔가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그래? 민준이가 승현이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현이도 눈치챘나 봐요. 민준아, 너 나 기억하지? 승현이야, 승현. 당연히 기억하지. 내 친한 친구잖아. 하지만 말과는 달리 민준이 표정은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승현이가 예전 추억을 이야기해도 민준이는 맞다라고만 대답할 뿐. 구체적인 기억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승현이가 돌아간 후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승현이 기억 안 나? 민준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안 나는데? 얼굴은 익숙한데 같이 뭘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게 잘 생각 안 나요? 사고 전 기억이 많이 사라진 건가? 네. 특히 친구들이나 학교 일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럼 우리는 기억나? 네, 엄마 아빠는 기억나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를. 6개월 동안의 기억도 없고, 사고 전 기억도 부분적으로만 남아있고. 민준아,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희는 민준이의 기억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앨범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거나, 예전에 같이 갔던 곳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게 내 돌잔치 사진이야. 와, 정말 제가 저렇게 작았어요? 응, 정말 귀여웠어. 민준이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웃었어요. 신기해요. 제 사진인데 남의 사진 보는 것 같아요. 조금씩 기억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기억을 잃은 민준이가 예전의 민준이와 같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생활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준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억을 잃었다 해도 우리 아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건 변함없었으니까요. 민준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지. 정말요, 아빠? 정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비록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분명 우리 아들의 미소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민준이의 변화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준이가 집에 온 지 2주가 지나자 저는 그 할아버지를 꼭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을 구해주신 은인이잖아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계신 곳까지 안내할 수 있겠니? 네, 아빠. 길을 기억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볼까? 엄마도 할아버지 뵙고 싶어 하시잖아. 민준이가 기뻐했어요.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주 토요일 아침, 저희 가족은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사고 났던 곳이라 처음에는 좀 꺼려졌지만 은인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의미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정말 자상하세요?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혼자 사세요? 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시는데 약초도 캐시고 텃밭도 가꾸세요. 나이가 얼마나 되실까?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얗긴 한데 정말 건강하세요. 산길도 저보다 빨리 다니실 정도로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리산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민준이의 안내를 받으며 산길을 걸었어요. 아빠, 이쪽으로 가야 해요. 민준이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험한 산길을 막힘없이 잘 찾아갔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 정말 깊은 산속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민준이가 뛰어가면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두막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정말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지만 얼굴은 건강해 보이셨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어머, 민준이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할아버지, 저희 엄마 아빠예요. 저희는 깊숙이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그런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겸손하셨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약초들이 잘 말려져 있고 간단한 생활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누웠던 침대예요. 할아버지가 구석에 있는 작은 침대를 가리키셨어요. 여기서 한 달 넘게 간병을 해주셨다고요? 별일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깨어나서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민준이를 바라보시는 할아버지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민준이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할아버지가 잠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어떡해요? 민준이가 절벽 아래 나무에 걸려 있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게요? 민준이 옆에 다른 학생 가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주인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른 학생도 떨어진 건가요? 그런 것 같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민준이만 발견되고 다른 아이는 흔적도 없었어요. 혹시 그 가방은 민준이가 깨어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가져갔어요.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준이가 깨어난 지 몇 일 후에 두 분이 오셨어요. 젊은 선생님이랑 나이 드신 선생님이. 아마도 김영호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준이 찾은 거 확인하고는 민준이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요? 그분들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황요? 네. 특히 그 가방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서둘러서 가방을 가져가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선생님들이 당황했을까요?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는 게 더 있으세요? 그 젊은 선생님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민준이 가족들이 더 걱정할 수 있다고. 그냥 민준이만 구조된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점점 이상해졌어요. 왜 다른 학생 가방 얘기를 숨기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 그 가방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박지훈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지훈이, 민준이랑 친한 친구 지훈이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멀쩡히 수학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왜 지훈이 가방이 민준이 옆에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확실하세요? 네, 분명해요. 박지훈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뭔가 기억날 것 같아요. 뭐가? 사고 나던 날, 지훈이가 저랑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야, 머리가 아파요. 민준아, 괜찮아? 잠깐만요. 뭔가 기억이.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민준이를 바라보셨어요. 이 아이 가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뭔가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네. 하지만 분명히 지훈이가 그때 민준이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거였어요. 지훈이 가방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선생님들은 왜 그걸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민준이는 왜 그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걸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응,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김용호 선생님께 물어볼까? 그래야 할 것 같아. 무엇인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온 다음 날, 저는 김용호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빠입니다. 아, 어떡해.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선생님도 민준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게요? 무엇인지.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학교로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학교를 찾아갔어요. 김용호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지. 선생님, 어제 민준이를 구해주신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를 구해주신? 하지만 민준이는 선생님이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는 이미 장례식도 치르셨잖아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민준이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집에 있어요. 산속 할아버지가 구해서 6개월 동안 돌봐주셨대요. 선생님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선생님,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상한 이야기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민준이 옆에 다른 학생 가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혹시 아세요?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박지훈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버님. 선생님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가방을 가져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왜 그런 일을 숨기셨나요? 김용호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떤 실수요?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그래서요? 다른 학생들이 말썽을 피워서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민준이와 지훈이가 사진을 찍으러 난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민준아! 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준이가 더 좋은 각도를 잡으려고 위험한 곳으로 나갔는데 돌이 부서지면서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민준이를 잡으려고 했나요? 네. 지훈이가 급하게 달려가서 민준이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민준이를 구하려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가방이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지훈이는 다른 아이들이 붙잡았지만
이제 상황이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럼 왜 이걸 숨기신 거예요? 김용호 선생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 책임이었어요.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그래서요? 교감 선생님께 보고 드렸더니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사고로 처리하자고 하셨어요. 지훈이는 뭐라고 했나요? 지훈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민준이를 못 구했다고, 자기 때문에 민준이가 죽었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훈이도 입을 다물기로 했다고요? 지훈이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욱 울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학부 형님께 이런 말씀 드릴 면목이 없어서 그냥 사고사로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선생님도 사람이고 지훈이도 아직 아이고. 선생님, 지훈이는 지금 어떤가요? 그 후로 많이 힘들어해요. 상담 치료도 받고 있고 민준이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 아이도 많이 힘들겠네요. 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화는 났지만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게 가장 중요했어요. 선생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부 형님, 민준이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생님이 더욱 울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에게도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걸 알려주세요. 그 아이도 이제 자책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그래도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아. 지훈이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중에 민준이랑 함께 지훈이도 만나봐야겠어. 민준이에게도 이야기해줬어요. 아빠, 지훈이가 저를 구하려고 했다고요? 응. 그래서 지훈이 가방이 거기 있었던 거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훈이, 고마운 친구네요. 그래, 정말 좋은 친구야. 지훈이 만나고 싶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선생님의 실수도, 지훈이의 노력도, 그리고 숨겨졌던 진실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용호 선생님과의 면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조금씩 학교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용호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훈아, 민준이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없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어두웠습니다. 민준아, 진짜 살아있는 거야?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아, 나야. 두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은 후 김용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훈이에게 다 얘기했어요.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것도, 그동안 숨겼던 일도.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민준이가 물었어요. 미안. 진짜 미안해, 민준아.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못 잡아서. 야, 바보야. 뭔 소리야. 내가 떨어질 때 내 손이 안 닿았어. 지훈이가 계속 울었어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민준이가 지훈이 어깨를 툭 쳤어요. 야, 그만 울어. 징그러워. 뭐야? 내가 잡으려고 했잖아.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결국 못 잡았잖아. 그래도 시도는 했으니까. 그냥 도망갔으면 진짜 화났을 거야. 지훈이가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너, 화 안 나? 뭐가 화나?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야, 그리고 나 6개월 동안 산에서 엄청 재밌게 지냈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야, 너. 지훈이가 조금 웃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너도 힘들었겠다. 아저씨, 이제 그만 자책해. 민준이도 돌아왔고, 다 끝난 일이야. 김용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괜찮다. 선생님. 지훈이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힘드셨죠? 그래. 정말 힘들었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4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정식으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민준이 아냐? 헉, 민준이 살아있었어?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기뻐해줬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훈이와 민준이의 우정도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야, 민준아. 오늘 PC방 갈래? 좋아. 하지만 나 게임 실력 늘었어. 산에서 할아버지랑 바둑 엄청 뒀거든. 바둑이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야, 바보야. 집중력이 늘었다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김용호 선생님도 마음의 짐을 덜었는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와 김용호 선생님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민준이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지훈이라고 해요. 민준이 친구예요. 아, 그 가방 주인이구나.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어요. 지훈아, 내가 민준이를 구하려고 했다며? 고마워. 아니에요. 저는 용기 있는 일이었어. 친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니. 지훈이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연에서 사는 법, 서로 돕고 사는 것의 소중함.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네, 할아버지. 민준이도 그렇고, 지훈이도 그렇고, 모두 소중한 인연들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어서요. 그리고 지훈이도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서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조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고. 네, 적당히 조심하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지훈이와는 더욱 친해졌어요. 김용호 선생님도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마치 긴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봄이 되어 다시 푸른 잎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